네, 그럼 황상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어떤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연구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의 어려움이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상담도 하고 또 연구도 하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재미난 연구를 이 통일부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일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는 공감하고 또 공유하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이순신 장군 이런 거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역사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이 과거 대통령, 특히 살아계신 분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 가장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제가 마이크 대면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아니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할까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해놓고 이야기를 해서 남쪽에서 그런 논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한때는 이 나라의 국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승만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보다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럴 때 또 여기 계신 연배 분들한테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강의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해질 수도 있고 또 상당히 화기애애해질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까 제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가지고 대학에서 잘린 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참 위험하다는 걸 저 삶에서 아주 뚜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분이 세월호 사건도 나고 그 다음에 저는 세월호 사건보다 더 황당했던 사건이 메르스 사건이 났을 때 이분이 국가 지도자로서 보이는 게 너무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대체 이분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대통령으로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정체는 심리학자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분석을 딱 했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나 그냥 그대로 나오는 한마디 단어로 딱 이분을 표현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2015년 5월 달에 신동아에 글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다. 그런데 이 꼭두각시를 누가 조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1년 후에 최순실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학에서 잘렸어요. 이 연세대학교의 정교수였고 테뉴를 받은 정교수인데 검직 금지 위반으로 저를 해임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가 억울하면 재판에 걸어.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재판 걸으라고 그랬을까 라고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이미 재판부는 우리가 다 점령하고 있고 네가 대법원 가도 아마 힘들 거야 라는 거를 이미 그쪽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고 진짜 그분이 꼭두각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내가 천기를 누설했구나. 천기를 누설했으니까 목이 잘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심리학자로서 저는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마 말하지 못하나 마음속에 있는 거를 남들보다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것이 이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거를 저 나름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실 남북 주민의식 통합의 장애 요인과 대책, 김일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 이 이슈로 가지고 상당히 아카데믹한 발표인 것처럼 보이나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겠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될까 말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 김일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는 그 인간 있으면 그 인간 죽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북한 탈북민, 태터민들이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그때는 뭐 김정일, 김정은 거의 대놓고 욕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고 욕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더라도 결코 대놓고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일성입니다. 그럴 때 심지어는 국정원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야 얼마나 세뇌가 잘 됐으면 김정일에 대해서는 대놓고 욕하고 김정은은 뭐 거의 인간 똥돼지 뭐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도 김일성에 대해서는 욕을 안 하고 김일성에 대해서 욕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피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MB정부 들어서고 나서 한동안 그때 통일 정책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우리 말만 들으면 당장 국민소득 10,000불 20,000불 되게 우리 엄청나게 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뭐 어떻게 보면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의욕이 넘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통일부에서 이런 고민을 저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지금 만일 통일이 된다면 그게 뭐 4, 5년 안에 뭐 심지어는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면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되고 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뭐 남쪽 주도로 통일이 되니까 이 현대사에서의 인물들 뭐 이승만이 됐던 박정희가 됐던 뭐 DJ가 됐던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북한에 김일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 동적 상잔의 원흉이고 이 소련군의 앞잡이로 돼서 분단을 일으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숙청했던 천하의 악당으로 죽일 놈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곤란하니까 그냥 없었던 거로 하고 그냥 역사에 지워가지고 없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 고민을 하는 그 통일부 관리가 좀 되게 당신 훌륭합니다. 그게 뭐 나중에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봅시다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이 세터민이 실제로 남한에서 정착을 살 때도 김일성은 이미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하고도 남쪽에서는 있는 사람하고 누구에게도 김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자기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그럼요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북의 통합이 될 건가? 독일은 동독에 수상했던 뭐 인간들은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사실 왕조 체제거든요. 우리는 북한을 마치 일반 국가처럼 생각하는데 북한은 저는 정확하게 왕조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네. 북한은 김씨 왕조 3대 근데 그걸 세습이라고 그러는데 왕조가 그럼 세습을 하지 어떻게 뭐 성씨를 계속 바꾸는 게 왕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북한의 공식 명칭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할 때 그 민주주의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수령동지의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은 전부 다 수령동지에 따르는 그 마음이 민주주의의 기본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북한의 민주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는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상당히 다르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앞으로 통일을 하려면 어떤 것이 진짜 중요한 건가?
걸핏하면 통일하면 저 못 사는 북한에 우리 뭐 쌀 주고 돈 주고 철도 깔아주고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엄청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김씨 왕조고 한쪽은 이 나라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요즘에 남한이라는 이 나라가 과연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또 살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충분히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나란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잘 살지만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살면 훨씬 더 우아하고 멋있고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천박하고 어느 순간에 부강함을 자랑하고 호사스러움을 자랑하던 로마가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처럼 그것도 못 살고 로마가 멸망하는 거는 진짜 못 살고 헐벗은 이 로마 주위에 있는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로마보다 더 부강한 나라에서 멸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사니까 당연히 우리가 통일이 되지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까지도 얼마든지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를 초급 목표에서 이 경제적으로 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분이 18년 동안 독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를 마치 모택동이 이 문화혁명을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만 명을 굶어 죽게 하는 그런 과가 있지만은 수천 년 이 왕조를 청산하고 인민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연 또 영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공과 가를 구분하듯이 박정희도 공과 가를 구분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럼 북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김일성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김일성의 공은 뭐죠? 과는 뭐죠? 그럴 때 김일성의 주체 사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잠시 시간 좀 있으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세터민 수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제가 연구를 할 때는 2011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엄청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 관계가 180도로 이제 달라진 상황이고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존재할 때가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이 존재를 할 때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하기 또 한 10년 전에 거의 15년 전, 20년 전에는 어떤 연구를 했냐 하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지금 아사자가 오랜만에 또 200만이 나오는데 이런 나라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때가 DJ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그래도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라는 이 소문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저를 보고 좀 파악을 해줄 수 있겠느냐. 당신 심리학자지 않냐. 북한이라는 나라는 최고 지도자의 결심과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최고 지도자의 심리가 뭔지를 밝히기만 하면 알 수 있지 않겠냐. 어떻고 보니까 최고 지도자의 심리를 밝히면 그 사람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조총련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을 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은 대중 앞에서 지금은 김정은이 훨씬 대중 앞에서 많이 나오는데 김정일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이런 게 직접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한두 마디 하는 거 구호 외치는 그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대화를 하는 그게 없었는데 그 김정일과 대화를 나눈 그 대화 녹취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왔냐? 이 북한에 갔다가 그 녹음을 한 거를 이 사람들이 거기 탈출을 하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사람은 그 대화 나눈 녹취록하고 그 다음에 이 조청년 연설문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이 핵무기를 개발할 건지 아닐 건지,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며, 이 사람은 자기 현재 북한에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래가 진짜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일단 가장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첫째,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에 책임진 사람을 숙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한 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인데, 경제는 한 방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에 한 방으로 할 수 있는 거 뭘까? 예, 군사력이 아니라 핵무기예요. 핵폭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거 가지고 쏜다 이러는 걸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막에 협박할 때 사용하는 온데, 이 사람 협박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왜 그런 행동 특성들이 또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있는가를 쭉 단서들을 찾아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농업 경제 문제 때문에 모든 이 산 등성이를 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 농작물을 심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완전히 썰어가고 그 엉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농업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을 그냥 채용시켜버리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보니까 한 방으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사고가 아주 몇 가지 사건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10년 지나니까 이제 핵무기 개발했다고 떠들어대는 그 상황이 보면서,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대중의 마음을 분석하는데, 탈북자가 상당히 남북의 통일과 주민 통합에 있어서 탈북자 역할이 중요하고 뭐 탈북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문제는 탈북자가 됐던 북한 주민이 남북의 통합에 있어서 무엇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김일성에 대한 인식이 남북 주민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대체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신화에 묶여 있고 김일성 신격과에 저항감 없이 순응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신화에 묶여 있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다. 그래서 대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어떤 신화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특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 지금 세터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쫙 찍어보면 혹시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신화를 해부하고 잠재적으로 김일성 신화의 미몽에서 해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재밌는 건요, 남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일성과 비슷한 신화가 박정희 신화예요. 박정희 신화를 일종의 미몽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 이러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 60대, 70대 분들에게 있어 대통령은 박정희가 그 유일한 대통령이고 최고로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뭐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거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대부분은, 대통령은 당연히 박정희처럼 해야 되고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대통령이다라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언제 느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저게 대통령이냐 뭐 거의 그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심지어는 여름에 소나기 쏟아지면 지하철 놓으면서 에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품격 있고 괜찮은 분들이 모이는 이 뭐 최고 경영자 모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특강을 할 때
그분들이 연말에 아주 술 한잔 돼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요. 이 건배할 때 그거 점잖하고 다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건배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노시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시게 잘 놀자는 뜻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식사하면서 강의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차마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민주주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해서 대통령을라는 걸 부정하는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깨구리가 자기들 왕을 가지고 싶었을 때 나무 토막을 주니까 나무 토막은 자기들이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니까 왕 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한테 위험이 있고 괜찮은 왕을 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황새를 줬어요. 그랬더니 황새는 보이는 깨구리를 다 잡아먹고 죽이고 하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미쳤지. 뭐 이런 식의 그 정도 수준의 사고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경험을 한 게 노무현 다음에 대통령 MB 권력을 본인 호주머니 채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분,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되신 분,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분은 놀라운 업적을 한 게 박정희 신화에 가득 찬 대한민국 국민을 그 미몽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저분이 훌륭한 대통령의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 게 얼마나 전근대적이고 왕조적인 사고, 백두혈통이니까 저렇게 잘할 거야 라고 믿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거의 똑같은 의식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연구하는 거는 연구자니까 탈북자 내면에 있는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탈북자들이 가진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그들이 가진 남한 체제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남한 사람들이 가진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니까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니까 간단하게 이 앞에 있는 사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사진에 토끼가 보이죠? 오리가 보여요? 아까 토끼라고 하신 분 오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한 느낌 들죠? 이 사람들이 눈이 삐었나? 이 생각이 들죠? 빨갱인가 하는 생각도 드시죠? 토끼는 토끼지 어떻게 오리가 되냐? 오리가 누워있네. 누워있는 오리 보셨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럴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빨갱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지극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태극기 들고 나서시는 인간들이 다 빨갱이라고 주장을 할 땐 저는 저분들이 토끼를 보고 있나 오리를 보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심리학자는 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토끼를 보는 것도 맞고요, 오리를 보는 것도 맞아요. 그럼 빨갱이도 맞고요, 위대한 민주 지도자도 맞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지금 남한 사람들은 느끼고 있고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북한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느끼면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심리적으로 보신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토끼 머리하고 눈을 보면 토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쪽에 토끼 귀라고 생각하는 걸 딱 보면서 오리 부리를 연상하는 순간 여러분들 거꾸로 누워있는 오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토끼냐 오리냐 이슈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가 되고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가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와 비슷한 게 참 희한한 게 우리 눈이 삐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두 마리 괴물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괴물이 큽니까? 이 앞에 있는 괴물이 큽니까? 뒤에 있는 괴물이 큽니까? 뒤에 있는 괴물이 당연히 크죠? 이럴 때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맨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럴 때 어떤 때는 미사일 맨이 됐다가 어떤 때는 지극히 평화를 사랑하는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이 희한한 현상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크기가 이 정도거든요. 그 화살표를 그대로 이전을 하면 같아? 같은 사람 맞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미국 트럼프가 뭐 김정은한테 속아서 그러냐, 아니면 서로 죽일 듯 살릴 듯 전쟁할 듯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아끼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때 결국에는 거기에는 아주 재미난 심리가 숨어 있는데, 그 심리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아주 뚜렷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보는 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도 이제는 못 믿어요. 그런데 뭘 믿느냐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보고 싶은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가 사실입니까? 당신은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차라리 당신이 보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보고 싶으냐,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싶으냐 라는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분에 대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사건이나 이슈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것,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러한가라는 질문은 그 사람이 착하다, 깨끗하다, 뭐 훌륭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믿고 싶으냐는 거. 지금 뭐 시중에 유명한 게 있죠. 아주 그 사람은 여배우와 공짜 연애를 즐겼냐 아니었냐. 이 스캔들이 됐던 로맨스가 됐던 청춘의 또는 중년의 로맨스를 즐겼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분이 그랬다라는 거고, 그 사람은 결코 여자 보기를 돌보기를 하고 절대로 그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사실인 걸 밝혀라, 점이 있는지 밝혀라, 뭐 옛날에 나오나 내가 바지를 벗어야 되겠습니까? 네, 웃기는 나라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 탈북자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는 이 사람들이 남쪽에서 살기 때문에 현재 김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데에서 나름대로 정답을 찾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새터미널로 남쪽에 있는데 누군가가 김일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했냐? 김일성은 절대 존재이자 무존재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절대 존재이자 무존재라는 건 뭡니까? 그거는 마치 신이 있는데 무신론자들 앞에서 내가 신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 게 영향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남쪽에 있는 사람은 김일성의 존재를 부정하고 없다고 믿고 싶어 하니까 없죠? 이야기 맙시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서는 신과 같은 절대 존재라는 거죠. 무의식으로 내면화된 절대 존재에 대한 심리적 억압과 남한 정착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존재가 김일성이라는 거죠. 김일성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진짜 그냥 절대 악으로 보든지 이 모든 어떤 아픔을 만든 존재로 보는 것이 정답이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 되거든. 그런데 재밌게도 현재의 적응 방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가지는 생각은 뭐냐 하면 돈과 사상의 분리. 내가 남한에 왜 왔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북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새터민 중에서 많은 분들은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북한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새터민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80-90% 이상의 분들은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그 사람의 심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야, 이거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오느냐 라는 거는 어디 가면 더 돈을 좀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에 달린 문제지, 어떤 체제 경쟁을 하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는 탈북민을 체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남한으로 넘어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답인데, 실제로 제가 그들의 심리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부분보다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왔다는 것이 더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김일성은 정신적인 지주예요.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한 것은 사상적 배신이 아니라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거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세터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터민을 지원해주고 상당히 보호해주는 것은 남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선거하기 전에 이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집단 탈출을 시켰는지 이주를 시켰는지 납치를 했는지, 그거는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상황을 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거의 7, 8년 전에 이 연구를 할 때 가진 그분들의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탈북자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 존재이자 무존재는 현재 그분들이 가지는 삶의 방식이고,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는 건 마음속의 항야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남한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잘 살아야지 할 때도 그 속에서는 남한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보다는, 박정희에 대한 인식보다는 김일성에 대한 마치 신을 숭배하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찾아서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믿듯이 또는 모세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갈 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나 또 세터민이나 마음속에는 김일성이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지주로서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김일성에 대비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게 되는, 사실은 MB 대통령이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의 정신적 지주는 충분히 박정희였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로 존경할 만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 항상 박정희가 나왔어요. 그런데 MB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부터 역대 대통령에서 1위는 박정희 대통령도 놓을 때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지금 하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요. 이거는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좀 편향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렇습니까? 뭐냐? 네. 예를 들어서 세톰이나 탈북민 이런 사람들은 네. 그냥 뭐 돈 벌러 오는 것보다는 네.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우리가 옛날에 뭐 다른 나라에 미국 같은데 이민 가는 그런 이민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치 목숨을 걸고 온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분들이.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먹고 산다는. 그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외국에 이민 가고 네. 또 그 돈을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하고 비유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잘못이 있지만 네. 이승만 대통령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어디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지적을 처음 하셨죠. 거하고 충분한 어떤 근거 자료 없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훌륭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나요? 아까 내가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 그분들이 와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 그랬나요? 말씀 분명히 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슴에 닿고, 우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대통령도 그거 없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무너졌지만은 네. 그분의 가치나 이런 것도 충분히 더 있다 이거죠.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공과 가를 제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 그리고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금 제가 이승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번 이름은 언급을 했지만 이승만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시비를 진짜 거시니까 제가 그런데 질문하는 그 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는 그래 질투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고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끝내시고 네. 제가 좀 가봐야 되겠어 내가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부연부연하고 이 그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와 어이구. 원리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연구는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직접 탈북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래놓고 지금 도망가시죠. 에이, 비겁하게 그렇게 도망가시면 안 되죠. 제가 대한민국에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느 때까지는 거의 압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바로 그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제가 한 거죠. 대한민국 사람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다라는 건 말이 제가 전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분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존경하는데 갑자기 이승만이 여기서 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믿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고 듣고 싶은 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나라 꼴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진짜 울고 싶습니다. 이 좋은 나라가 이 번성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됐는데 저분은 뭐 어떻게 탈북민들이 그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그 사람을 이민 가는 거에 비유하냐. 재밌는 건요. 경제적인 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여러분 캐러반이라는 거 나왔죠? 그 사람들은 1000마일, 2000마일, 3000마일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씩 걸어가지고 지금 저 남미에서 멕시코를 듣고 이 멕시코 국경을 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또 넘고 그 사이에 온갖 죽을 고비를 다해서 가요. 왜? 먹고 살 길을 찾았어. 자기 나라에 있으면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탈북민들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거를 정치적인 선전을 하는데 사실은 남북 이 이념 경쟁을 하거나 정치 경쟁을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넘어온 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 하면 정작 북한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엄청나게 지금 황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자니 도와주면 뭐 퍼준다고 그러고 안 도와주자니 안 도와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웃자란 말이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 아니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당신이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미사일 쏘아대면서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하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것이 제가 사실은 이 태극기 부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마치 통일을 주장하고 북한을 주장하면서 그거는 우리를 살리는 통일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사용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대해서 더 열받는 거예요.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나 특정한 이념을 뭐 주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박근혜를 영원한 여왕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 밑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인간에 의해서 대학에서 쫓겨난 교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고맙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자, 그랬을 때 너무 재밌는 건요. 이 탈북자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하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토끼를 보느냐 오리를 보느냐 마찬가지로 김일성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이미지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다는 거죠. 네 가지 이미지로. 그럼 처음에는 untouchable이라는 말 그대로 감히 접촉을 못한다. 이거는 거의 교황을 넘어서서 성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도 대상이 이제 되게 정치적으로 김일성에 대해서 욕을 하고 김일성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남한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더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당신이 북한의 목소리 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종편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온갖 이 3대 세습 체제에서 곧 망해야 되고 안 망하는 게 나쁜 거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종편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써주는 거 그냥 본인이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그 프로에 나갔을 때 그분이 저는 북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지금 김정은의 심리에 대해서 막 마치 본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선생님은 언제 북한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거의 17년 전에 북한에서 나왔대요. 그러시군요. 그럼 나오기 전에 김정은 씨를 혹시 만났나요? 네, 17년 전에 김정은을 만났을 가능성이 없죠.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17년 전에 북한을 나와도 지금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커넥션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동향을 보고받는데요. 와, 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커넥션을 가지고 계시네요. 왜 그렇게 뻥을 치시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야기인데 사회 보는 MC가 그 다음에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이게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선전물을 우리가 또다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김일성 과거의 북한이다. 과거의 북한 체제에서는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김일성은 북한 그 자체다. 김일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너 딴소리 하는 거지. 딴소리하면 반동이야, 빨갱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김일성을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합리화시키는 분은 영원한 아이콘, 불사의 영웅, 삶의 기준, 정치적 존재라고 하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가지고 만약 우리가 가장 그동안 존경했고 근대화의 기수라고 했고 이 나라를 진짜 초급 목표에서 살렸다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받고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영원한 조국 근대화의 아이콘이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불사의 영웅이다. 그래서 그분의 고향인 구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반인 반신이다 라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년 전까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아까 나가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 안 하시고 왜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시는지 그거는 상당히 저한테는 미스터리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우리는 뭐 제5공화국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저거는 남한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라는 그 위대한 인물을 정신적인 지주로 또는 마음속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는 그 마음이나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 거나 거의 동일한 그 심리 상태에 있다는 것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김일성이 박정희고 남한 사람들은 박정희 이꼴 김일성이다 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나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두 신과 같은 존재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부닥쳐 있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전혀 엉뚱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이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언터치블이나 보느냐, 영원한 아이템으로 보느냐, 타도 대상이냐, 불사의 영웅이냐, 과거의 환경이냐, 삶의 순행이냐, 북한 그 자체냐, 정치적 존재냐, 이것은 탈북자들, 세터민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진 인식은 현재의 적응 방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합리화하는 기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심리적 억압, 자기 존재의 권은, 돌아갈지도 모르는 탕자의 마음, 남한에서 북한의 이명 공격의 앞장, 또는 북한은 조국, 충성의 대상,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착한 이주민, 북한 체제에 대한 담담한 순응, 북한의 대내적 구심점, 대외적인 북한 존속의 필요, 이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착한 이주민의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김일성을 과거에 내가 살았던 환경을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한에서 북한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그걸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김일성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북한에 있으나 남한에 있으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는 김일성은 이미 신격한 존재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현재 당신이 남한에서 어떻게 무엇을 믿으면서 살고 싶습니까? 남한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내 혼자 떵떵거리면서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속에 있는 김일성과, 남한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한테 좀 보내고 일가 친척을 남한으로 데려와서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김일성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20년 전, 30년 전에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독재 정권이라고 미국에 있는 분들이 막 욕하는 분도 있고, 또 미국에 있으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한국에 가야지, 한국 가가지고 나도 뭐 출마해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권력을 잡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다르게 표현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 이래서 남과 북은 동포인 게 틀림없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뭐 언타치블은 김일성은 평가나 판단 차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타도 대상은 북한 주민들은 모두 김일성 신화의 미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과거의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그렇게 믿고 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곧 김일성이고 김일성이 곧 북한이지요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아이템, 김일성 아버지는 저희 영원한 고향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불사 영혼, 북한이요 김일성이요 영원하람. 예, 삶의 기준으로 보는 건 북한에서도 체제에 맞춰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가 가능하지요. 정치적 존재는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나라인데 국가 원수로서 인정해야죠. 이랬을 때 제가 어떤 표현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쟤도 빨갱이 아니야? 당신이 어디에 치우쳤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으면 제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네, 얼마나 웃겨요. 구체적인 근거 이렇게 많은데. 예. 이랬을 때 참 안타까운, 지금 이 나라에서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시고 훌륭하고 저렇게 멋있는 분이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채로 무조건 불나방처럼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유신시대에 거기에서도 아직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한 심리 상태로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탈북자는 그러면 북한에서 못 살아서 넘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북한 체제를 거부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서 넘어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넘어왔습니까? 답니다. 네, 답니다. 훌륭하게 잘 말씀해요. 못 살아서 넘어오신 분도 있고요, 자유 대한민국을 동경해서 넘어오신 분도 있는데 각자 달라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넘어왔으면 다 북한 체제가 싫어서 넘어왔다라고 선전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또 쟤는 지가 좀 더 잘 먹고 살려고 조국을 배신했다라고 공격하는 것도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각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가가지고 그래 너희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지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6.25 사변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못한 것이 마치 이 나라의 전기를 못 세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상당히 한스럽게 믿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제에 부역한 인간들을 그때 다 처형을 하고 다 작살을 냈어야지 이 나라의 민족 전기가 서는데 그게 안 서가지고 아직까지 해방되고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전기가 다 없어가지고 다 고자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진짜 그러면 전기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제가 또 특정한 입장을 반영을 한가 맞나요? 저 진짜 걱정됩니다. 네 가운데 있으면요 양쪽에서 다 욕 얻어 먹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럼 대체 누가 다수입니까? 이랬을 때 탈북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네. 돈 많이 주는 답을 항상 응답을 하려고 하고 뭐가 정답인지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답을 해주려고 대기된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 살았거든요.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는 건 죽음이거든요. 뭐 그럼 남한에 계신 분들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해요? 네. 주체사유자 한쪽 입장이 아니면 죽여버리는 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일종의 마음의 MRI를 찍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정답을 찾아내려고 짱구를 돌려도 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냈는데 상당히 재밌게도 김일성을 언타치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30%,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20%, 과거의 환경이니까 내한테 묻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36%, 북한 그 자체라고 하시는 분이 한 10%, 인정할게 인정합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비율인데 이거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정답처럼 생각하는 거 남한사회의 착한 이주민 체제 순응을 해야 되고 정치의식을 탈정치 생계를 중시하고 지위는 남한에서 하류 시민으로 적응한다라고 믿는 분들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환경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리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북한에 살 때는 북한 체제 내에서는 담담하게 순응하고 과거 체제 내에서 출세나 성공을 할 때는 김일성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남한에서는 그건 아무 내가 출세하거나 성공하는데 관계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그러고 북한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남한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하신 어떤 분 김일성을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북한을 공격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김일성을 타도 대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북한 공격수로서의 활용 가치를 당신의 존재의 이유로 찾으세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분개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총 들고 나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이 결연한 항전 의지 또는 전쟁 의지를 우리 내에서도 또 가지시고 그분들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때 북한에 있을 때는 김일성을 불사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심리예요. 북한의 별사몽공하고 김일성 혁명을 완수하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동조와 지원 세력을 그분이 북한에서 열심히 추구하시다가 더 이상 살기 힘들 때 남한에 내려오면 그 북한에서 하던 행동을 대상만 딱 반대로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타도 대상이라고 삼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반북한 이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지금 우리를 모독하는 거 아니냐라고 혹시 잘못 오해해가지고 저를 공격하신다면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요. 심리는 그렇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동물 애호 활동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동물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 같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자기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걸 보면요. 거의 동물을 학대하는 수준으로 끔찍하게 동물을 관리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요. 아니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과격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그 반대로 또 과격하게 주장하는 희한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 태극기 부대에서 막 난리치시는 그분들이 또 그 반대의 행동을 할 때, 뭐 특정한 정치인을 또 제가 언급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과 백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뭐 흑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는 게 또 이런 식의 심리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한 차제 인식에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인식이 남한 체제를 무엇이든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차별과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남한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돈을 벌게 해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남한 사회를 보느냐, 또는 남한 사회를 돈 벌 수 있는 사회로 보느냐, 사상적 구심점이 부재한 나라. 아까 그분이 열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마치 남한이 사상적 구심점이 부재했다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남한 사람들은 이 본인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영웅적인 그런 걸 못 가지고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 생각이 그분 머릿속에 싹 스치는 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북한을 타도 대상, 김일성을 타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내비치게 된 거죠. 섬뜩하지 않으세요? 이 표만 보면 여러분들이 김일성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심리에서 어떻게 논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북한의 상대국이라고 보는 것에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남한 사람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탈북민이 아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화 속 인물, 역사적 인물, 독재의 원흉, 그 다음에 주체 사상가, 훌륭한 장군, 밥줄 제공자. 그럴 때 남한의 주류의 시각은 신화 속 인물이냐 역사적 인물이냐 독재의 원흉인데, 그 주류가 김일성을 독재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그럴 때가 아마 MB 대통령과 박근혜 시대였겠죠. 그런데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사적 인물 또는 신화적 인물, 이 상황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빨갱이하고 비슷하지 않냐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비주류 정서, 영웅,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 좌파 사상에 경도된 운동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느냐라고 어떤 분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 비슷하게 느껴질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주체 사상가로 보느냐, 훌륭한 장군이라고 보느냐, 밥줄 제공자로 보느냐. 그래서 왜 소수의 남한에서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이 김일성을 장군이라고 잘 부르고 또 주체 사상을 운운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분으로서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70대 80대 자라면서 박정희 체제에서 받은 교육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반동이고 위험하고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지만 김일성을 영웅 구세주로 보는 이런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여러분 강철 서신 뭐 이런 거를 썼다고 하고, 북한에 가 김일성 만나가지고 주체 사상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뻥이었더라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사상 전향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의 기사들을 간혹 볼 수 있죠. 특히 조선일보에서 그런 거를 많이 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분이 김일성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 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자, 이쯤 이야기하면 우리가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한 인물로, 또 남한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것과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는 심리 상태에 있구나.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세뇌가 됐던 김일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격한 상태로 있는데, 남한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까지 그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무사히 잘 끝나고 본인이 꼭두각시라는 것이 결코 밝혀지지만 않았더라면, 진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진짜 5,000년 역사에서 아마 단군 이상의 불세출의 영웅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당신의 딸에 의해서 본인이 역사적인 영웅에서 김일성보다 더 못한 인물로 떨어지게 되는, 이거는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또는 누구를 영웅으로 믿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특정한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또는 위대한 인물이다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인물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뭔지를 찾고 싶을 때 누구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한때는 박정희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 그거는 단순히 북한이 못 살고 남한이 잘 살아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내 세금이 더 많이 가는 걱정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미 통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 뭐 빨갱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초점이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길게 강의를 하면서 재밌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김일성이 북한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인가라는 이슈를 빗대어 가지고 지금 2018년 또 2019년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서 북한 사람들은 그 아들이 왕이 됐던 그 손자가 왕이 됐던 어쨌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김일성을 하나의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물을 우리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야 됩니까? 이 상당히 중요한 심리적인 혼란과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던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다 남한에서 태어나고 남한에서 자랐는데 그럴 때 김일성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이 모든 분단의 불행을 이끈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가 통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지냈지만은 10분, 20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심리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건 돈지랄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게 우리의 심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앞으로 통일의 길에 해야 될 게 참 많지 않을까. 이 말로 오늘 강의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상민 교수님의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 특히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를 보는 시각과 김일성에 대한 인식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짚어보았습니다.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강의 중에 저기는 없는데 말씀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 꼭두각시라고 얘기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온 건지 그게 없이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그리고 계속 네. 꼭두각시 얘기하시는데 네. 그 꼭두각시라는 것은 오늘 교수님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거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2015년 신동아에 보면 거기에 제가 조금 길게 쓴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리학자로서 심도 있게 지금 이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여기 모임하시는 분이 그걸 신동아에서 얼마든지 다운해서 받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일국의 대통령을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꼭두각이라고? 네.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꼭두각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수하고 똑같이 비유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비서실장이 있던 김기춘 씨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모릅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병우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전부 다 모르고 그 밑에 있었던 사람, 그 수하들은 다 모르고 다 그랬을 때 결국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하면 저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그게 편파적인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가짜 심리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에 강의하면서 그랬죠. 우리는 믿고 싶은 거를 보려고 하고 믿고 싶은 거를 내가 알려고 한다. 선생님은 그거는 다 편파적인 보도였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편파 보도가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일부 편파 보도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을 했군요. 예? 탄핵을 했군요. 그죠? 탄핵이라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군요. 예, 그 탄핵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심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데 더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김정은 문재인 정부 그런 인식,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내용이 좀 있으면 좀 잘 소개 좀 네. 김정은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지금 아까 어떤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일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만 연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편파적이고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시에 연구를 한 게 그 당시에 북한의 김정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동시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북한의 김정은을 연구를 하는데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그 결과도 동시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연구를 제가 발표를 하고 김정은에 대한 연구도 이 학회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정답과 같은 거는 뭐냐 하면 김정은에 대해서 실제로 김정은이 상당히 나쁜 놈이고 전쟁광이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낸 김정은의 이미지는 폭군, 똑똑한 독재자, 마치 대원군과 같은 석정받는 사람 또는 정치위원, 변화 선도자, 동네 반장, 엘리트 정치인, 빈 껍데기 정치인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김정은은 폭군이거나 아니면 삼촌이든 누구의 지위를 받거나 또는 배후의 조정을 받는 정치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려고 하거나 빈껍데기 정치인 정도로만 이야기해야지 그것이 수용되지 김정은을 똑똑한 독재자, 변화 선도자, 엘리트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저를 아마 방공법 위반이든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아마 감옥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를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정교수로 퇴임료를 받고 있는 정년 보장이 된 교수를 정가병 총장이 눈 딱 감고 정년 보장이고 뭐가 없어. 너 그냥 아무 핑계는 대가지고 잘라버려. 이래가지고 잘리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김정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한다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연구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는 김정은을 뭐라고 그럽니까? 똑똑한 독재자, 변화 선도자, 엘리트 정치인 이런 식의 이미지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 번은 토끼로 보다가 순간적으로 오리로 보는 그것이 우리한테 하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기껏 연구하는 연구자한테 한다는 소리가 일국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당신이 어떻게 꼭두각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꼭두각시라고 그렇지. 이게 연구하는 사람, 학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처우조차도 못하는 야만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거죠. 저도 누구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적이든 동포든 아군이든 이방인이든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또 다른 큰 불행을 갖게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공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경험하고 오늘 제가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얀트리 호텔과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죽장면 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